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는 이날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현물 시장은 쉬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열렸고 미국 지수 선물 시장도 열렸습니다. 물론 조기 폐장했죠. 다행히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를 대변하는 스톡스 600 지수가 이날 0.6% 오른 채 마감됐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지수 선물도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공장도 많이 돌리고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원유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가 상승 요인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 합의가 지금은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 역시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은 선물 시장에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니 결국 그 시장은 아직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키워드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로봇의 역습인데, 참 좀 놀라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휴장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에 좀 이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팬데믹발 구인난을 입증하는 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의 역습인데요. 바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1분기 글로벌 로봇 주문이 전년 대비해서 40%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체로 보더라도 21%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의 가치가 16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기업들, 특히 제조 기업들은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의 구인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150만 개였지만은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위기가 몇 년 더 갈지도 모른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팬데믹과 그리고 퇴직 증가 또 경제 위기 등이 구인난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기업들의 생산도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로봇은 최소한 임시 방편은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반면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우려로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지난 밤 사이에 뉴스 보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해 여름에 다시 한번 그 인력 쇼티지가 날 수 있다는 기사를 또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럼 미국의 구인난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궁금하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정말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될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구인 공고와 실업자의 비율이 1.94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업자 한 명당 지금 일자리가 2개 정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인난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 수치는요, 팬데믹 때는 0.25를 하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직난이 그때는 심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 수치가 그러면서 그동안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대가 됐고 가격을 또 전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또 이게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좀 치부가 되는 그런 시장의 우려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효과적으로는 ETF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X사가 운영하고 있는 BOTZ, 보츠라는 그런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아크에서 운영을 하는 ARKQ,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그런 ETF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보츠 같은 경우에도 최대 편입 종목이 엔비디아로 비중이 10% 이상 되고 그리고 ARKQ는 테슬라가 또 8% 정도로 최대 편입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ETF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온전히 로봇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맹점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야 라는 키워드인데 우리 모두 시장이 이미 바닥을 쳤길 바라지만 도이체방크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2가량은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는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560여 명의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고 좀 반등세를 보이는 와중에 조사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66%의 응답자가 아직 바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약 26% 정도의 응답자는 바닥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거의 2배가량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이 급반등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시장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왼쪽의 바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림인데요. 아직도 69%의 응답자가 다음 그림인데 응답자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1%의 응답자는 경기 둔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니고요. 43%의 응답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겠다는 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43%의 응답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 33%가 선진국 증시를 투자하겠다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표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자, 15%가 이 그림 아닙니다. 15%가 금에 투자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겠다는 의견은 단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죠. 자, 최근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서 여전히 바닥은 아니라는 경고가 계속 속속 나오고 있는데 자,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본격 반등의 시작이냐 이게 아무도 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월가에서는 요즘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PC를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피크를 확인한 거는 맞습니다. 지표로도 네. 그렇고 뭐 앞으로 나올 CPI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호재는 맞지만은 너무 시장이 많이 빠져서 그리고 오래 빠져서 반등한 것이다. 이 로직도 뭐 충분히 맞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S&P 500 지수가 최장 기간 하락이 8주였습니다. 지난 1970년도에 있었고 2001년도에 있었는데요. 근데 하락 종료 이후에 3개월 구간을 보면은 각각 10%, 한 8% 정도 상승한 전례가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7주 연속 하락이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반등이 뒤따라왔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너무 많은 좀 낙폭이 나타나고 최장 기간에 또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은 과거에 이 같은 장기간의 이 조정 이후에 랠리가 나왔을 때는 6개월 구간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었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은 과거의 뭐 인플레이션 피크에 따른 랠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우리가 역사적 데이터를 맹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더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추가로 좀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도 한 5에서 10%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한숨을 돌렸지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내려서 오른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그럼 다 내린 거냐? 그것도 아직은 좀 확답하긴 좀 이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대목 맞아라는 건데 우리는 좀 느끼지 못하지만 미국은 현재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연휴이다 보니까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었었잖아요. 근데 좀 저도 뉴스 보다 보니 항공편 취소도 많았고 네. 좀 뭔가 대목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휴장이라서 못 다루는 이유가 바로 휴일이라서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연휴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대목이란 뜻인데 항공사들이 전혀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또 해주셨듯이 항공편 취소 사태가 많기 때문인데요. 플라이트 어웨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 금요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의 항공편이 약간 4,800편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만 또 1,100편 정도가 취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요 항공사들 가운데서는 델타 항공이 지금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한 400편 넘게 취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상 악화를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관제 조치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항공편을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델타는 참고로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이 주말에 250만 명의 승객을 예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동기간으로 좀 비교를 한다면 전년 대비해서 25% 급증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AAA 트래블 같은 기관에서도 300만 명 정도가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같은 대목의 기대가 좀 꺾인 그런 셈이 됐습니다. 뭐 기상 악화다.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취소됐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뭐 구인난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도한 스케줄 이런 것들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된 거라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또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네. 이제 수요가 꺾였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이 되겠죠. 네. 일단은 조금은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가 항공사부터 스케줄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젯블루 같은 경우에 여름 스케줄을 8에서 10% 정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알래스카 에어라인도 6월까지 스케줄을 2%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일럿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실제적으로 구인난을 좀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는 이 치솟는 항공료 대비해서 수요는 강력한 편이다.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었죠. 2분기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의 8에서 12%에서 이제는 12에서 15%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연료비 증가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여름 여행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좀 수요가 강력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안 꺾을 만큼 적당하게 뭐 비행기 표값도 좀 올리고 이렇게 또 균형을 잡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실까요? 저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탔었는데 네. 좀 비싸도 마음이 동하는지라 좀 탔었거든요. 팀장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계획을 또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행기표 예약할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인에게 들은 바도 뭐 네. 항공사들이 이미 뭐 풀부킹이 그때는 제가 뭐 예약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그래도 제 값을 받으려고 한다. 뭐 네. 일찍 예약해도
할인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포기하는 심정으로 뭐 그냥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비싸도 비행기 탄다 이 정도인데 실제로 만약에 정말 비행기 값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좀 그리고 뭐 네.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얘기를 해봐도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는데 비행값은 그러니까요. 너무 또 올랐다. 그러면은 좀 포기를 할 상황은 수도 또 있겠고 변할 수 아니면은 있어요. 뭐 그냥 차 타고 여행 가자 이렇게 네. 또 선회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와중의 상승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 S&P 500 지수가 한때 뭐 약세장을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올해 보여왔었죠. 장중한 때 뭐 20%까지 빠졌다는 말인데 이 와중에 플러스 수익률 플러스 3.5%를 기록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배당주인데요. 자, 올해가 시작된 이래 거래일수로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참 어려웠죠. S&P 500 지수는 5월 24일까지 올 들어 17% 하락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3.5%의 플러스 수익률을 낸 ETF가 있습니다. 바로 고배당 ETF인데 덜 빠져서 포트폴리오를 방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올해는 플러스 수익률이 냈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팩트셋에 따르면 1.64%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SPDR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배당 수익률이 최소 1.9%에서 그리고 많게는 8.4%까지 굉장히 높은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이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켓워치는 이 중에서도 앞으로 배당을 인상할 종목들을 선별했는데 뭐 EOG 리소스 같은 이 원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PPL과 같은 유틸리티 기업, M&T뱅크 같은 지역 상업은행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배당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글로벌 빅파마인 암젠, 또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알트리아 그룹, 또 최근에 워런 버핏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유명한 시티그룹도 향후 2년 동안 10% 넘는 배당금을 인상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고배당 종목 가운데서도 높은 배당 수익률에 혹할 수 있겠지만 배당금 삭감이 예정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다소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8.4%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루멘테크놀로지와 또 5.2%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AT&T가 그렇습니다. 자, 이 기업들이 딱 배당 수익률만 보면 와, 1,000만 원 넣어놔도 뭐 80만 원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혹할 수도 있겠지만 2년 내에 배당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배당 ETF, SPYD 기준으로 좀 볼게요. 고배당 ETF에 과연 투자해봐도 될 것인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배당주를 우리가 투자하는 컨셉은 주가에 하방 압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르지는 않아도 최소한 이제 시장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배당을 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뭐 방어를 넘어서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거뒀다. 뭐 대단한 그런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은 단순 배당만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SPYD 이 ETF의 설명을 보더라도 S&P 500 기업들 가운데서 배당률 탑 80, 그러니까 80개 기업을 자신들이 추종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배당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낮아서 배당률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올라가는 기업, 배당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월가의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거를 보는 방법은 이제 배당 성향을 보면은 배당 성향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기업은 배당을 앞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SPYD 같은 경우에는 편입 비중을 보면은 지금은 에너지 기업의 비중이 뭐 절대적으로 높더라고요. 물론 이제 에너지가 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원래도 좀 많은 업종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뭐 배당 매력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랠리에 그대로 이 ETF가 편승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ETF를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생각한 그 투자 컨셉을 온전히 반영하는 ETF인가 이 부분을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 ETF와 마찬가지로 이 고배당 ETF도 최근에 워낙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에너지주들의 랠리가 나타났었고 이 때문에 수익률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염두하시면서 고배당주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